예,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고전 물리학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19세기 후반부터 열심히 발견하게 됐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흑체 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체 복사는 영어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많이 영어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영어로 알아두면 좋겠는데,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고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블랙바디가 결국은 까만 물체니까 흑체죠. 그 레디에이션이라는 게 이 빛을 방출하는 것을 우리가 레디에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어로 복사다 또는 방사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흑체는 뭐다? 모든 복사를 모두 흡수하는 이상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실제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아요. 네, 이상적으로 우리가 상정해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흑체라는 것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실제로 새까만 물체를 그냥 까맣게 칠하면 다 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면은 흑체를 만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커다란 둥근 어떤, 그죠? 쉘 구조가 있죠. 표면만 이렇게 있는, 그죠? 얇은 방막으로 만든 둥근 게 있고, 그 안이 비어 있어요. 이와 같이 비어 있는 구조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동이다 라고 부르죠. 그렇죠? 영어로는 캐비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가 썩으면 충치가 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캐비티라고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들 뭐 충치가 있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를 하겠지만, 썩으면 이 안에가 뻥 뚫리죠. 그렇죠? 뻥 뚫리면 이와 같은 공간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캐비티라고 부르는데, 충치도 캐비티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물체를 만들고 그 내벽을 새까만 색으로 칠했다고 해보세요. 그러고 이 옆에는 아주 작은, 바늘보다도 더 작은 걸로 턱 뚫어놨어요. 그러면 만약에 외부에서 빛이 이 구멍을 통해서 내부로 진행하면 그 안에서 열심히 반사를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검정색 내벽을 갖고 있으니까 흡수되겠죠. 그렇죠? 내부에서 흡수가 돼요. 빛이 흡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빛이 잃었잖아요. 흡수가 되었다는 거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물체가 내부에 공동을 가지고 있는 이 물체가 점점 에너지를 얻게 되죠. 에너지를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열이 나겠죠. 열이 나겠어요. 그러면 열평형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에너지하고 얘가 만들어내는 에너지하고 서로 들고 날고가, 그죠? 흡수하고 내놓는 게, 그죠? 평형을 이루어 가지고, 그렇죠? 열적으로 평형을 이루어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온도가 어떤 온도 T라는 온도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흑체가 있으면, 이 흑체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면 그것을 소화해서 새롭게 뿜어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반사하는 와중에 흡수되는 것이 있고, 그죠? 흡수되는 빛이 있고, 그 빛을 흡수한 상태에서 열평형 상태의 온도가 T가 되면, 그죠? 나름대로 얘가 또 빛을 방출을 할 텐데, 얘가 방출하는 빛들을 쫙 이제 여기서, 그죠? 측정 장치로 측정을 하고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방출하는 빛을 하나하나 파장의 함수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자, 400나노미터짜리 빛은 도대체 얼마나 빛의 세기가 되느냐,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값을 이와 같이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I는 뭐냐면
빛의 색이에요. 그래서 이 i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파장의 함수라는 얘기죠. 알겠죠? 네. 파장의 함수로 표현돼요. 그런데 이 물체가 몇 도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변수를 가지고 있구나. 온도라는 변수하고 파장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딱 여기다가 가까이 가가지고 온도를 측정을 딱 한 다음에는 얘는 예를 들어서 5000 켈빈이다. 그죠? 5000 켈빈이라는 건 뭐예요? 273 더하기 알파가 5000 이라는 얘기니까 알파는 5000 빼기 273 도가 되겠죠. 그죠? 섭씨로. 자, 그러니까 어쨌든 4700도 정도 되는 거죠. 섭씨 4700도 정도 되는 그런 물체다 하면은 이 물체가 결국은 빛을 방출하는데 그 방출하는 것을 파장 때마다 어떤 빛의 세기를 가지냐 하는 것을 다 측정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와 같은 패턴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흑체 복사 스펙트럼이에요. 흑체 복사 스펙트럼.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온도가 달라지면 그 스펙트럼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려져 있어요? 온도가 높고 점점 낮아져요. 그러니까 온도가 제일 높을 때 이와 같은 그쵸? 최대치 피크를 가진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중간일 때 여기 가장 낮은 온도일 때 여기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파장이 높은 것과 낮은 것에 관해서 우리가 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미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파장이 긴 빛과 파장이 짧은 빛을 비교하면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작다는 것을 이미 중고등학교 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파장이 길면 그 빛은 에너지가 작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뭘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냐면 온도가 높을수록 그 시스템의 열 에너지가 역시 높은 에너지를 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체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열 에너지가 큰 거죠. 그럼 열 에너지가 큰 이 시스템은 어떤 종류의 빛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큰 에너지를 갖는 빛을 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온도가 높은 물체는 어떤 빛을 내느냐? 파장이 짧은 빛을 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어때요? 파장이 짧죠. 이쪽에 파장이 짧은 거죠. 이거 여기 이제 람다 1이라고 쓰고 여기를 람다 2라고 쓰고 여기를 람다 3라고 써요. 그래서 람다 1은 뭐냐? 바로 T1이라는 온도를 가지는 흑체가 만들어내는 그런 흑체 복사 스펙트럼의 꼭지점, 피크, 가장 최대의 세기를, 빛의 세기를 갖게 만드는 그 위치에 대응하는 가로축의 파장, 이게 람다 1이에요. 자, T2라는 온도를 가지는 흑체가 만들어내는 복사 스펙트럼의 최대값을 갖게 하는 가로축의 값, 그게 람다 2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관계가 되느냐? 람다 1이 람다 2보다 짧고 람다 3가 가장 길게 된다.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다? 에너지가 크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가 크다. 이 관계를 알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온도가 높은 물체가 파장이 상대적으로 더 짧은 그런 빛을 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지금 이와 같이 실험적으로 얻은
흑체 복사 스펙트럼하고 연결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저런 커브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함수꼴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3명이 있는데 그 3명이 누구냐? 4명이 있는데 자, 레일리라는 인물하고 진스가 한 팀이에요. 2명이 한 팀이야. 2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이들이 고전적인 전자기학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더니 바로 이 빛의 색이 intensity I가 이와 같은 공식을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 람다 4제곱에 반비례하는 꼴을 가지죠. 람다의 4제곱에 반비례하는 꼴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보니까 어떤 의미를 가져요? y가 x의 4승분의 1에 비례한다 하면 이거는 절대로 최대값을 가질 수 없죠. 최대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은 정확한 말이 아니라 극대값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래프가 이와 같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그런 그래프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람다의 4제곱에 반비례하는 거는 마냥 람다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무한히 솟구쳐 올라가는 그런 함수꼴을 가지네요.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람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냥 작아지는 단조 감소 함수꼴을 가지죠. 그래서 레일리 진수 공식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냐면 이거는 단조 감소 함수를 만든다. 단조롭게 점점 작아지는 그런 함수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복사 스펙트럼은 어때요? 0에서 시작해서 어느 정도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절대로 단조롭게 감소하는 함수꼴을 갖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레일리 진수의 공식은 고전적인 전자기학을 바탕으로 해서 유도한 공식인데 이 공식이 전혀 실제 실험 데이터를 설명하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등장하냐면 빈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 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 공식을 이 그래프를 설명할 수 있는 자기가 아는 많은 함수꼴을 가지고 이걸 붙였다 저걸 붙였다 해가지고 이와 같이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한 번 극대를 갖는 그런 함수꼴을 열심히 찾아보자 해가지고 얻어낸 게 어떤 거였냐면 이와 같은 꼴이에요. 이와 같은 꼴인데 이 형태를 보면 어때요? 람다 5승분의 1에다가 지수함수를 곱한 꼴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얘가 등장함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작아지게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 형태를 띄는 게 꽤 잘 맞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보면은 요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간 데는 거의 실험값하고 비슷한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서 이와 같이 변해버려서 이거는 오히려 파장이 짧은 동네를 잘 맞춥니다. 아시겠죠? 자, 레일리 진스는 단조 감소 함수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떤 재미난 점이 있냐면 파장이 긴 동네는 잘 맞춰요. 그런데 비인의 공식은 그와 달리 파장이 짧은 영역에서 잘 맞아요. 그러니까 단파장 대역이라고 부르죠. 짧은 영역에서 잘 맞아요. 알겠죠? 파장이 짧은 영역에서 잘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인의 공식으로 만족해야 할 것인가? 그죠?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올라가서
극대값을 한번 갖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형태가 꽤 잘 맞아요. 실험에서 얻은 형태하고 꽤 잘 맞는데 여기는 아주 잘 맞고 여기서 좀 벗어나는 그런 꼴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만족할 거냐? 아니면 더 욕심을 낼 거냐? 그게 이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독일의 플랑크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플랑크라는 인물이 어떤 결과를 내냐면 빛을, 모든 종류의 빛이 존재하는 것이 다 연속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와 같이 특정한 어떤 진동수예요. 진동수 F예요. 진동수 F를 갖는 어떤 기본 단위의 빛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정수계가 모여서, 그죠? 하나의 빛의 군단을 이룬다고 가정하면 그로부터 재미나게도 이와 같은 빛의 세기를 갖는 공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유도했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비약을 보여줘서 답을 냈는데 사실은 이게 물리학과 2학년 현대물리학이나 3학년 양자역학을 배워야지 이 공식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욕심을 내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같이 유도를 해보자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주 작은 빛의 어떤 기본적인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이 어떤 상수 H에다가 F는 진동수 F죠. 요걸 곱한 어떤 에너지 값을 갖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잔뜩 모이면 빛의 군단이죠. 그 빛의 군단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빛의 세기를 계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공식을 가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잘 보면은 어때요?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가 어때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엄청나게 작다라고 가정하면 얘만 지우면 결과적으로 이거랑 같아지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죠.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부분이 1보다 한참 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람다가 매우 작은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람다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전체 지수함수는 엄청나게 큰 값이고 엄청나게 큰 값에서 1 하나 빼는 것은 그렇죠? 무시할 수 있을 정도다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요 식하고 요 식이 같아지는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플랑크의 이 함수꼴을 갖다가 그대로 그래프를 그려서 실제 실험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도 잘 맞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플랑크의 공식이 왜 잘 맞는지는 도무지 우리들은 이해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전적인 물리학을 배워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전적인 전자기학이나 뉴턴 역학 가지고는 절대로 이걸 유도해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 방식으로 그렇게 전자기학을 가지고 유도하면은 레일리 진스의 공식을 얻는데 이런 공식은 도무지 얻어낼 수가 없는데 그 그래프는 너무 잘 맞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어떤 빛이라는 것이 이런 공식을 갖는 에너지를 갖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도무지 동의할 수 없더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플랑크라는 인물이 1900년도에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1901년에 저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학회에서 발표하고 나서 논문을 출판한 거예요. 1년 후에. 그랬는데 자기 자신도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이 만들어낸 이 방식이 맞다라고 주장을 못했어요. 논문만 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게 재미있죠, 그죠? 자기가 논문을 내고도 자기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플랑크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진정한 양자역학의 시작점을 만들었던 인물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주장을 해놓고도 자기가 그 논문을 쓰고도 자랑스럽게 주장을 하고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흑체 복사라는 녀석이 이와 같은 새로운 공식을 발견함으로 해서 이 그래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새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여기서 H라는 게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 H라는 게 등장하는데 C는 뭐냐면 광속, 빛의 속력이고요. 그렇죠? 여기 H는 뭐냐면 플랑크가 새로 도입한 그런 상수예요. 상수값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흑체복사 곡선에 아주 잘 맞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H값이 어떤 값이어야 되냐면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의 줄 세컨드라는 그런 값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에다가 시간을 곱한 그런 물리량을 갖는 것이 바로 플랑크 상수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플랑크 상수를 도입하는데 또 하나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KB라는 거예요. KB라는 건 여러분들이 사실은 연력학을 1학기 때 배웠다면 아실 거고 연력학을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면 모를 텐데 이것 역시 볼츠만이라는 통계 물리학자가 열에 대한 것을 통계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학문을 만들었는데 그게 통계역학이라는 분야인데 그것에 의하면 열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써지냐면 이와 같이 써질 때 온도에 비례하고 어떤 상수에 비례해야 되는데 그 값이 이와 같이 써질 때 그죠? 그때 요 녀석을 가리켜서 우리가 볼츠만 이후에 볼츠만 상수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녀석은 단위가 어때야 되겠어요? 얘의 단위는 여기는 에너지니까 주울이겠죠. 그죠? 주울이라는 단위를 갖고 그 단위를 갖는데 얘는 온도잖아요. 온도는 우리가 국제표준 단위에서는 섭씨 온도를 사용하지 않고 켈빈을 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위를 가져요. 그래서 줄 퍼 켈빈이라는 단위를 갖는다는 것을 이해해 두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플랑크 공식이 이 두 개의 공식을 다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여기 지수함수에 들어가는 람다 KB T분의 HC라는 값이 1보다 한참 작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X라는 변수가 1보다 한참 작다 그러면 항상 뭘 하고 싶어져야 돼요? 네, 그 함수를 테일러 전개를 하고 싶어져야 되죠. 테일러 전개를 하고 싶어져야 돼요. 그래서 X라는 녀석을 도입해서 걔가 지금 여기서 말했던 요 값이 X다라고 한다면 자, 지수함수 2의 X승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1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 X제곱 더하기 계속 쭉 나가는 형태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요게 X이기 때문에 X가 뭐보다 한참 작은 상황이에요? 1보다 한참 작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1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X제곱하면 X제곱은 X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훨씬 작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X에 대한 1차까지만 쓰면은 충분히 이 지수함수 2의 X승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다가 지금 했던 것을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그대로 대입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차까지 넣으니까 지수함수 대신에 여기까지 넣는 거죠. 여기까지 넣고 나서 빼기 1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랑 약분이 되고 요것만 남죠. 그죠? 그러면 요것만 남게 돼요.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H, 여기 있는 H가 약분이 되네요. 그렇죠? 네, C 하나 사라지네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공식을 얻게 되죠. 근데 이 공식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바로 레일리 진스 공식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게 뭐냐? 예. 람다가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 이 경우는 뭐예요? 파장이 긴 경우죠. 람다 값이 매우 큰 경우에 1보다 한참 작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레일리 진스 공식으로 다가간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 플랑크의 공식이
레일리 진스 공식으로 잘 다가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값이 1보다 한참 클 때에는 결과적으로 요 지수 함수가 1보다 한참 큰 것이기 때문에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이 부분이 1보다 한참 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1은 무시해버리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무시하고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예, 빈의 공식하고 똑같은 모양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파장 대역과 단파장 대역 모두 아주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공식이 바로 플랑크의 공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플랑크의 공식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 뭐다? 예, 더 이상 빛은 단순히 파동으로서 생각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동으로서 생각하면 빛이 파동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파동이 있으면 파동의 진폭의 제곱에 비례해야 되는데, 진폭을 A라고 한다면 A의 절대값 제곱이 이 빛의 에너지에 비례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와 같이 어떤 진동수의 함수꼴로 표현되는 그런 에너지를 갖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면 여기서의 n은 뭐다? 정수예요, 정수. 그래서 n은 정확하게 말하면 0, 1, 2, 3, 4 이렇게 되니까 자연수와 0을 포함한, 그죠? 의미 아닌 정수들에 대한 것이 n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없든가, 그렇죠? 이런 에너지를 갖는 무언가가 하나도 없던가, 있으면, 그렇죠? 자연수계만큼 있겠죠. 그런 것들이 몰려다니면, 그렇다고 치고 계산을 하면 이와 같이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의 스펙트럼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플랑크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파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읽어보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좀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